캐나다를 미국의 주로 만들겠다고요? 트럼프의 오만이 120시간의 기적 앞에 무너졌습니다. 트럼프의 캐나다는 미국의 5,000번째 주라는 폭탄 발언에 캐나다 전역은 분노로 불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진짜 복수는 총성 없는 북극의 설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 8개국이 참여한 극한지 장비 테스트.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미국 장비가 단 18시간 만에 차갑게 식어버릴 때 대한민국의 장비는 120시간을 완주하고도 배터리가 43%나 남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당황한 미국을 뒤로하고 캐나다 총리는 전 세계 외신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이름값이 아니라 진짜 작동하는 한국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70년 동맹의 판도를 단숨에 뒤집어버린 K기술의 위험, 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이 채널은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록. 좋아요와 구독은 함께한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도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30년 가까이 저온환경 전력 장비를 만들어 온 엔지니어예요. 말이 좋아 엔지니어지 그냥 추운 곳에서 전기가 끊기지 않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발전기, 배전반, 케이블 하나까지. 온도가 떨어지면 금속이 쪼개지고 기름이 얼고 전기가 끊깁니다. 그걸 막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가을 저한테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캐나다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칠 항구 전력망이 무너졌대요. 처칠이라는 곳은 캐나다 매니토바 주 북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북극곰보다 사람이 적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외진 곳이에요. 하지만 그곳은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북극 항로의 관문이자 자원 수송의 시작점이거든요. 그런데 그해 11월 기온이 영하 5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전력망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예비 발전기까지 멈췄어요. 전기가 끊긴 지 사흘째 되던 날 주민 40명 중 12명이 저체온증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조차 발전기로 간신히 버티고 있었어요. 전기가 없으면 난방이 안 됩니다. 난방이 없으면 사람이 먼저 얼어 죽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급하게 전 세계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연락이 온 겁니다. 저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어요. 북극권 현장은 제가 30년간 다뤄온 환경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한국에서 영하 20도, 30도는 익숙합니다. 하지만 영하 50도는 다릅니다. 쇠가 부서지고 고무가 가루처럼 부서지는 세계예요. 그런데 회사 임원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도현 책임님, 이건 기회입니다. 우리 기술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명이요?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저는 그냥 장비가 돌아가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조용히 말하더군요. 미국도 간답니다. 그 말에 저는 멈췄습니다. 미국이요? 네. 이미 캐나다 정부와 접촉했대요. 85억 달러 규모 계약을 제안했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력 복구가 아니었어요. 3일 뒤 저는 인천공항에서 밴쿠버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내선을 2번 갈아타고 처칠에 도착했어요. 공항에 내리는 순간 숨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코로 숨을 쉬면 안쪽이 따갑고 입으로 쉬면 목이 얼어요. 눈을 뜨고 있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마이클 로렌스라는 캐나다 관리였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무표정하지만 눈빛이 날카로운 사람이었어요. 이도현 씨죠?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솔직히 한국에서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마이클이 차를 몰면서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시죠? 들었습니다.
전력망 전체 마비, 예비 발전기까지 정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생겼어요. 뭡니까? 미국 쪽에서 지원단이 왔습니다. 어제 도착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는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마이클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필요합니다. 아주 많이.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현장으로 갔습니다. 처칠 항구 중앙전력동이었어요. 건물 안은 냉장고보다 추웠습니다. 난방이 끊긴 지 일주일이 넘었거든요. 그곳에서 저는 미국 팀을 처음 봤습니다. 7명이었어요. 모두 방한복을 입고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리더는 리처드 헤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미 에너지부와 국방부를 오가며 일하는 이른바 정부 기술자였어요. 키가 크고 턱이 각졌고 말투는 군인처럼 딱딱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그가 저를 쳐다봤어요. 당신이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 네, 이도현입니다. 리처드 헤일입니다. 미국 측 책임자예요. 저는 악수를 청했지만 그는 장갑을 벗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볍게 손을 잡고 놓았어요. 한국 장비는 언제 도착합니까? 이틀 후 도착 예정입니다. 그가 뒤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일 설치 시작합니다. 아마 당신 장비 오기 전에 끝날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그날 저녁 마이클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히터 하나가 겨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도현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세요.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제안입니까? 마이클이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85억 달러 규모 전력 방산 통합 계약입니다. 처칠 항구뿐 아니라 북극권 전체 전력망을 미국 장비로 교체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조건이 뭡니까? 북극 자원 개발권 일부 양도. 그리고 향후 20년간 미국 장비만 쓰는 독점 계약.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희는 왜 부르신 겁니까? 마이클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고민이 많습니다. 미국 말만 듣고 가기엔 불안해요. 그래서 한국 장비도 함께 테스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미국 측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반대합니다. 공개적으로.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마이클이 덧붙였어요. 리처드 헤일이 오늘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장비는 여기서 필요 없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제 일 하러 왔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말씀하세요. 만약 한국 장비가 여기서 제대로 작동한다면 우리 정부도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후에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장비가 도착한 건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화물기가 처칠 공항에 내렸고 저는 직접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컨테이너 3개. 그 안에는 저온환경 특수 발전기, 배전반, 케이블, 그리고 제어 시스템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영하 60도까지 견디도록 설계된 장비들이었어요. 하지만 설계와 현실은 다릅니다. 종이 위에서 되는 것과 실제 북극에서 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저는 팀원 4명과 함께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시려서 장갑을 끼고도 볼트를 돌릴 수가 없었어요. 입김이 얼어서 고글에 서리가 끼었습니다. 30분마다 실내로 들어가서 몸을 녹여야 했어요. 그렇게 이틀을 꼬박 보냈습니다. 반면 미국 팀은 이미 설치를 끝낸 상태였어요. 그들의 장비는 컨테이너형 이동식 발전 시스템이었습니다. 크고 육중하고 한눈에 봐도 미국스러운 장비였어요. 리처드 헤일이 저를 지나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일 테스트 들어갑니다. 한국 쪽은 준비됐습니까? 준비 중입니다. 그럼 같이 하시죠. 어차피 결과는 뻔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장비만 봤어요. 그런데 그날 밤 캐나다 정부에서 갑작스러운 발표를 했습니다. 처칠 항구 전력 복구는 국제 공개 테스트로 진행한다. 마이클이 급하게 저를 찾아왔어요. 이도현 씨,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우리 정부가 결정했어요. 미국, 한국뿐 아니라 노르웨이, 독일, 일본 등 8개국 장비를 모두 테스트하겠답니다. 어디서요? 노르웨이 스발바르 제도입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스발바르는 북극점에서 100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겨울철 최저 기온이 영하 60도까지 떨어지는 곳이에요. 언제 출발합니까? 3일 후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테스트 내용은 뭡니까? 120시간 연속 가동, 영하 55도 환경, 전력 출력 안정성, 내구성, 복구 속도 전부 평가합니다. 그럼 이건? 네,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비 테스트가 아닙니다. 마이클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국가 시험입니다. 3일 뒤 저는 다시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번엔 노르웨이 오슬로를 거쳐 스발바르 롱이어비엔 공항으로 갔어요. 비행 시간만 20시간이 넘었습니다. 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처음으로 진짜 북극을 느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하늘. 아니, 정확히는 해가 뜨지 않는 하늘이었어요. 11월 스발바르는 극야였습니다. 하루 종일 어둠뿐이었어요. 테스트 장소는 롱이어비엔에서 북쪽으로 40km 떨어진 폐광지대였습니다. 그곳엔 이미 8개국 팀이 도착해 있었어요. 미국, 한국, 노르웨이, 독일, 일본, 캐나다, 스웨덴, 핀란드. 모두 자국의 최고 기술을 들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각 팀마다 컨테이너형 부스가 배정됐고 그 안에 장비를 설치하도록 했어요. 조건은 동일했습니다. 영하 55도 환경에서 120시간 동안 발전기를 돌리는 겁니다. 중간에 한 번이라도 멈추면 탈락. 출력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 감점. 5일간의 싸움이었습니다. 테스트 시작 전날 밤 각국 대표들이 모인 자리가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 주최 만찬이었어요. 따뜻한 실내, 촛불, 와인. 하지만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리처드 헤일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테스트는 기술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죠.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가 웃으며 덧붙였어요. 미국 장비는 이미 남극, 시베리아, 알래스카에서 검증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독일 팀장이 반박했습니다. 우리 장비도 그린란드에서 3년간 가동 중입니다. 알아요. 하지만 규모가 다릅니다. 리처드가 시선을 돌리며 저를 봤어요. 한국 팀은 어떻습니까? 북극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왜 여기 왔습니까? 테스트하러 왔습니다. 리처드가 피식 웃었어요. 용기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용기만으론 장비가 안 돌아갑니다. 그 말에 몇몇 사람이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늘했어요. 저 사람은 아직 모르는구나. 뭘 모르냐고요? 장비는 자신감이 아니라 설계가 돌린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오전 9시. 기온 영하 48도. 각국 장비가 일제히 가동에 들어갔어요. 발전기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제어실에서 모니터를 지켜봤어요. 전압, 전류, 온도, 회전수. 모든 수치가 안정적이었습니다. 미국 장비도 마찬가지였어요. 독일, 일본, 노르웨이 모두 정상 가동 중이었습니다.
리처드 헤일이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역시 미국 장비는 다르군요. 보세요, 완벽합니다. 그의 팀원들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모니터만 봤어요. 6시간이 지났습니다. 기온이 영하 51도로 떨어졌어요. 바람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60도를 넘었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핀란드 장비에서 먼저 경고음이 울렸어요. 냉각수 라인 온도 저하. 하지만 곧 복구됐습니다. 일본 팀도 배터리 전압이 일시적으로 떨어졌지만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모두 예상 가능한 범위였습니다. 12시간이 지났습니다. 밤 9시. 기온이 영하 53도까지 내려갔어요. 바람은 더 거세졌습니다. 저는 2시간마다 한 번씩 밖으로 나가서 장비를 직접 확인했어요. 손전등을 들고 방한복을 입고 장갑을 2겹 끼고. 그래도 5분만 있으면 손가락 끝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한국 장비는 여전히 멀쩡했어요. 진동도 없고 소음도 일정했습니다. 유압 라인, 연료 공급, 냉각 시스템 모두 정상이었어요. 저는 제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미국 쪽 제어실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출력 전압이 흔들립니다. 얼마나? 플러스 마이너스 5V 범위에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리처드 헤일의 표정이 굳었어요. 원인 파악해.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외부 온도 영향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론 문제 없어. 계속 모니터링만 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압 요동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15시간째. 새벽 12시. 기온 영하 54도. 바람은 초속 25m까지 올라갔어요. 그때였습니다. 미국 장비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연료 공급 압력 저하. 출력 전압 10V 하락. 리처드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연료 라인 압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인은 확인 중입니다. 팀원 2명이 급하게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하지만 영하 54도, 바람 초속 25m 환경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10분 뒤 그들이 돌아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얼어 있었습니다. 연료 필터 쪽에 결빙 흔적이 있습니다. 결빙? 우리 장비가? 리처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럴 리 없어. 우리 장비는 영하 60도까지 견디게 설계됐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필터 입구 쪽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리처드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지시했습니다. 히터 출력 올려. 연료 라인 전체에 열선 가동해. 이미 최대치입니다. 그럼 수동으로라도 녹여.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6시간째. 출력이 계속 떨어졌어요. 210V, 205V, 200V 기준치 220V에서 계속 멀어졌습니다. 독일 팀장이 저를 봤습니다. 한국 팀은 괜찮습니까? 네, 아직은요. 저는 모니터를 보여줬어요. 전압 220V, 오차 1V. 회전수 1800rpm 변동 없음. 연료 압력, 냉각수 온도, 유압 모두 정상 범위였습니다. 독일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단하군요. 일본 팀도 노르웨이 팀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장비만은 달랐어요. 17시간째 출력이 190V까지 떨어졌습니다. 리처드가 책상을 쳤어요. 이게 말이 되나? 알래스카에서 6개월 돌았던 장비가. 하지만 여긴 알래스카가 아닙니다. 노르웨이 심사위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바람, 습도, 온도 변화율 모두 다릅니다. 리처드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의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마주봤어요. 18시간째. 새벽 3시.
기온 영하 56도. 미국 제어실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출력 170V. 회전수 급락. 냉각수 온도 급상승. 발전기 과부하 경고. 리처드가 소리쳤습니다. 비상 정지 준비.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18시간 17분. 미국 장비가 멈췄습니다. 완전히. 제어실이 조용해졌어요. 발전기 소리가 사라진 자리엔 바람 소리만 남았습니다. 리처드 헤일이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멍하니. 그의 팀원들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노르웨이 심사위원이 기록을 적었습니다. 미국 18시간 17분. 탈락.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보라가 계속 몰아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걸요. 미국 장비가 멈춘 뒤 제어실은 한동안 조용했어요. 리처드 헤일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팀원들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창밖에선 눈보라가 계속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노르웨이 심사위원이 차갑게 기록을 적었습니다. 미국 18시간 17분. 시스템 정지. 1차 탈락. 리처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이 저를 향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당황도 아니었어요. 그냥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제 모니터만 봤습니다. 한국 장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220V, 5차 1V 회전수 1800rpm. 냉각수 온도 정상. 연료 압력 정상. 소리도 없이. 조용히.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10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리처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시도 신청합니다. 심사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규정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흐릅니다. 복구하는 동안에도 다른 팀들은 계속 가동 중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리처드가 팀원들을 돌아봤어요. 30분 안에 원인 파악해 1시간 안에 복구 끝낸다. 팀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공구함을 열었고 누군가는 예비 부품 목록을 확인했어요. 누군가는 방한복을 입고 밖으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빨랐습니다. 훈련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30분 뒤, 리처드의 팀원 2명이 현장에서 돌아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얼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계속 주물럭거렸어요. 동상 직전이었습니다. 보고해. 리처드가 말했어요. 연료 필터 쪽에 결빙 흔적 확인했습니다. 필터만? 아닙니다. 연료 라인 전체에 미세한 결빙이 진행 중입니다. 리처드의 얼굴이 굳었어요. 라인 전체라고? 네. 필터를 교체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 같습니다. 히터는 최대 출력으로 가동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부 온도가 너무 낮아서 팀원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리처드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히터 용량을 올려. 추가 히터 설치해. 그러면 전력 소모가 너무 커집니다. 배터리가 버티지 못할 겁니다. 그래도 해. 리처드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눈빛을 봤습니다. 흔들리고 있었어요. 1시간 뒤, 그들은 추가 히터를 설치했습니다. 연료 라인 전체를 감싸는 열선이었어요. 그리고 필터도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제시동 걸어. 발전기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우르릉. 낮게 울리는 엔진 소리. 시작됐습니다. 팀원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리처드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제어실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못했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20시간 3분. 그리고 조용히 제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한국 장비는 여전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아무 변화도 없었어요. 20분이 지났습니다. 미국 장비 출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220V, 218V, 215V 출력 저하 감지 팀원이 보고했습니다. 원인은 아직 파악 중입니다. 30분 210V 연료 압력이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리처드가 책상을 쳤어요. 히터 출력 확인했어? 최대치입니다. 그럼 왜 또 이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40분. 같은 경고음이 다시 울렸습니다. 삐삐삐. 연료 공급 라인 압력 급락. 출력 190V. 시스템 과부하 경고. 리처드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 지금 멈추면 안 돼. 하지만 장비는 듣지 않았어요.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50분. 21시간 7분. 미국 장비가 다시 멈췄습니다. 완전히. 이번엔 더 짧았어요. 재시동 후 1시간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제어실이 조용해졌어요. 발전기 소리가 사라진 자리엔 바람 소리만 남았습니다. 노르웨이 심사위원이 기록했습니다. 미국 제시도 실패. 최종 탈락 확정. 리처드 헤일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그의 팀원들도 말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벽에 기댄 채 고개를 떨궜고 누군가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동정도 아니고 우월감도 아니었어요. 그냥 서글펐습니다. 표준이라고 믿었던 것이 무너지는 걸 보는 건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독일 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처드, 당신들 잘못이 아니야. 리처드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잘못이야. 뭐가? 우리는 준비를 안 했어. 진짜 준비를. 그가 저를 봤어요. 저 사람들은 했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영하 56도.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국 장비 앞으로 걸어갔어요. 어둠 속에서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힘있게. 멈추지 않고. 저는 손을 뻗어 장비를 만졌습니다. 차가웠어요. 쇠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진동이 느껴졌어요. 살아있는 진동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줘.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직 100시간이 넘게 남았어. 조금만 더. 24시간째. 하루가 지났습니다. 8개국 중 3개국이 탈락했어요. 미국, 캐나다, 핀란드. 캐나다는 23시간에 멈췄고, 핀란드는 22시간에 냉각수 펌프가 파손됐습니다. 남은 나라는 5. 한국, 독일,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모두 아직 버티고 있었어요. 하지만 차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제어실에선 30분마다 경고음이 울렸어요. 전압 변동, 온도 상승, 압력 저하. 그때마다 팀원들이 뛰어다니며 조정했습니다. 수동 개입, 긴급 점검, 부분 재시동. 일본도 비슷했습니다. 배터리 시스템이 불안정했어요.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면서 효율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2시간마다 충전 사이클을 재조정해야 했어요. 노르웨이는 가장 안정적이었습니다. 역시 북극 전문가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도 4시간마다 현장 점검을 나갔습니다. 라르스 팀장이 직접 밖에 나가서 확인했어요.
스웨덴도 6시간마다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장비는 달랐습니다. 저는 12시간마다 한 번씩만 나갔어요. 그것도 확인 차원이었습니다. 실제로 손 뗄 건 없었거든요. 모니터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모든 수치가 안정적이었으니까요. 독일 팀장 헬무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도현 씨. 네. 비결이 뭡니까? 비결이요? 헬무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머리가 벗겨진 50대 엔지니어였습니다. 당신 장비는 너무 조용합니다. 경고음도 없고 개입도 없고 마치 북극이 아닌 것처럼 돌아가고 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저희는 히터를 안 썼습니다. 헬무트의 눈이 커졌어요. 히터를요? 연료 라인에도요? 네. 연료 라인에도 냉각 라인에도 제어 시스템에도 히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결빙을 막습니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막지 않습니다. 예. 저희 장비는 얼어도 괜찮게 만들었습니다. 헬무트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일본 팀장 다나카가 저를 찾아왔어요. 60대 초반에 안경 쓴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도현 상. 네, 다나카 상.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다나카가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당신네 장비 정말 히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반도체는 어떻게 보호합니까? 저는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저온 특화 반도체를 썼습니다. 저온 특화? 네. 영하 70도에서도 작동하는 반도체예요. 다나카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런 게 상용화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가 직접 만들었어요. 직접요? 네. 10년 걸렸습니다. 다나카가 한숨을 쉬었어요. 10년.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빠른 길만 찾았는데 당신들은 먼 길을 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나카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존경합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36시간째. 기온이 더 떨어졌습니다. 영하 57도. 바람은 초속 28m까지 올라갔어요. 체감 온도는 영하 70도를 넘었습니다. 사람이 밖에서 5분 이상 있으면 동상에 걸리는 온도였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장비들이 하나둘씩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게 일본 팀에서 먼저 경고가 떨어졌어요. 배터리 전압 급락, 충전 시스템 과부하. 다나카 팀이 급하게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30분 뒤, 더 이상 안 됩니다. 배터리가 한계입니다. 다나카가 고개를 떨궜어요. 중단합니다. 일본 팀이 탈락했습니다. 36시간 42분, 48시간째. 이틀이 지났습니다. 남은 팀은 넷. 한국,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기온은 영하 58도까지 내려갔어요. 스웨덴 제어실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냉각수 펌프 정지. 온도 급상승. 비상 정지. 스웨덴이 탈락했습니다. 48시간 13분. 이제 남은 건 셋뿐이었습니다. 한국, 독일, 노르웨이. 독일 팀장 헬무트가 제어실 구석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저도 피곤했습니다. 이틀 동안 제대로 잔 게 4시간도 안 됐거든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헬무트가 저를 봤습니다. 이도현 씨, 솔직히 물어봐도 됩니까? 네. 당신 지금 불안하지 않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불안합니다. 정말요? 네. 계속 불안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침착해 보입니까?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불안하다고 장비가 달라지진 않으니까요. 헬무트가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렇군요. 60시간째. 2일 반이 지났습니다. 독일 제어실에서 경고음이 계속 울렸어요. 이번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전기 내부 온도 상승, 베어링 마모 감지, 진동 수치 위험 범위. 헬무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단한다. 팀원들이 놀란 얼굴로 그를 봤어요. 팀장님 아직. 아니야. 더 가면 장비가 폭발할 수도 있어. 사람이 다칠 수 있다고. 헬무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기는 것보다 안전이 먼저야. 독일이 탈락했습니다. 60시간 8분. 이제 남은 건 둘뿐이었습니다. 한국, 그리고 노르웨이. 제어실의 긴장이 감돌았어요. 노르웨이 팀장 라르스가 제 쪽을 봤습니다. 60대 초반의 머리가 새하얗게 센 엔지니어였어요. 그는 30년간 북극 장비를 다뤄온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전문가였어요. 라르스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도현 씨. 네, 라르스 씨. 잠깐 밖에서 이야기할까요? 좋습니다. 우리는 복도로 나왔어요. 창밖으로 눈보라가 보였습니다. 라르스가 창문에 기대 서서 말했어요. 당신 장비 정말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처음엔 의심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르스가 계속 말했어요. 북극 경험도 없는 나라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습니다. 테스트 받으러 오는 건 알았지만 1등 후보가 될 줄은. 그가 웃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뭘 아셨습니까? 라르스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들은 경험으로 만든 게 아니라 철학으로 만들었더군요. 철학이요? 네. 자연을 이기려 하지 않고 자연과 함께 가려 했어요. 저는 그 말에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라르스가 덧붙였어요. 우리는 30년간 북극에서 싸웠습니다. 추위와 싸우고 바람과 싸우고. 하지만 당신들은 싸우지 않았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추위를 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라르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이긴 겁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남은 시간 서로 최선을 다합시다. 그러겠습니다. 72시간째. 3일이 지났습니다. 노르웨이 장비에서 처음으로 경고음이 울렸어요. 냉각수 온도 상승. 라르스 팀이 급하게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진정됐어요. 30분 뒤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라르스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끝까지 가기를 바랐어요. 84시간째. 3일 반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밖으로 나갔어요. 12시간마다 하는 정기 점검이었습니다. 기온은 영하 59도. 바람은 여전히 거셌어요. 한국 장비 앞에 섰습니다. 손전등으로 비춰봤어요. 외관에 서리가 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균열은 없었어요. 연료 라인을 만져봤습니다. 차갑지만 단단했어요. 배전반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정상 범위였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갑을 벗고 맨손으로 장비를 만졌어요. 차가웠습니다. 손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는 진동. 고생하고 있구나.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야. 조금만. 96시간째. 4일이 지났습니다. 노르웨이 장비에서 또 경고음이 울렸어요. 이번엔 더 길었습니다. 유압 시스템 압력 저하. 연료 필터 온도 하락. 라르스 팀이 총동원됐어요. 밖으로 나가고 점검하고 조정했습니다. 2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그리고 겨우 진정됐습니다.
하지만 라르스의 얼굴은 어두웠어요. 108시간째. 4일 반이 지났습니다. 노르웨이 제어실이 소란스러워졌어요. 베어링 온도 급상승. 진동 수치 위험. 라르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출력 낮춰. 이미 최소치입니다. 그럼 냉각수 순환 속도 올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고음이 계속 울렸어요. 삐삐삐.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라르스의 얼굴에서 땀이 흘렀어요. 영하 20도 실내인데도. 그리고 109시간 34분. 노르웨이 장비가 멈췄습니다. 제어실이 조용해졌어요. 라르스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팀원들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심사위원이 기록했습니다. 노르웨이 109시간 34분. 시스템 정지. 라르스가 천천히 저를 봤어요. 그의 눈빛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없었어요. 그가 걸어왔습니다. 제 앞에 섰어요. 이도현 씨. 네. 축하합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라르스 씨, 정말 잘 싸우셨습니다. 당신만큼은 못했어요. 라르스가 웃었습니다. 남은 10시간 끝까지 가세요. 그러겠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한국뿐이었습니다. 8개국 중 마지막 하나. 제어실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미국 팀도, 독일 팀도, 일본 팀도, 노르웨이 팀도 모두 남아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심사위원이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팀만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10시간 26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모니터를 봤습니다. 여전히 안정적이었어요. 220V, 오차 범위 1V, 1800rpm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습니다. 110시간째. 저는 또 밖으로 나갔어요. 정기 점검이었습니다. 기온은 영하 60도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테스트 기간 중 최저 온도였습니다. 바람은 초속 30m. 체감 온도는 영하 80도. 걸어가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바람이 몸을 밀어냈습니다. 한 발 한 발. 천천히. 장비 앞에 도착했습니다. 손전등을 비췄어요. 장비 전체가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얀 서리가 두껍게 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발전기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우르릉. 낮고 일정한 소리. 변함없었습니다. 저는 장갑을 벗었어요. 맨손으로 장비를 만졌습니다. 손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진동이 느껴졌어요. 확실하게. 살아있는 진동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해냈구나. 아니, 우리가 해내고 있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얼어붙은 얼굴 위로 눈물이 흘렀어요.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금방 얼었어요. 볼에 얼음이 맺혔습니다. 저는 장갑을 다시 끼고 안으로 돌아왔어요. 114시간째. 라르스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도현 씨, 배터리 잔량 확인해 봤습니까? 아직 안 봤습니다. 한번 보세요. 저는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배터리 잔량 58%. 아직도 절반이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라르스가 놀란 얼굴로 말했어요. 58%? 지금 114시간인데? 네. 이건 200시간도 갈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200시간 기준으로 설계했습니다. 라르스가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들은 정말.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군요. 120시간째. 5일이 지났습니다.
테스트 종료 시간이었어요. 심사위원이 일어섰습니다. 테스트를 종료합니다. 모두가 저를 봤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220V, 0.5V, 1800rpm 배터리 잔량 56%.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어요. 심사위원이 발표했습니다.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1위 대한민국 120시간 완주. 출력 안정도 99.4%. 배터리 잔량 56%. 2위 노르웨이 109시간 34분. 출력 안정도 95.1%. 3위 독일 60시간 8분. 박수가 터졌어요. 모든 팀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독일 팀, 일본 팀, 노르웨이 팀, 스웨덴 팀, 심지어 미국 팀도 일어섰어요. 리처드 헤일도. 그도 박수를 쳤습니다. 표정은 복잡했지만 손은 움직였어요.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8개국 엔지니어들이, 서로 경쟁했던 사람들이 함께 박수를 치는 모습을, 그건 제게 큰 의미였어요. 이긴 것보다 인정받은 게 더 컸습니다. 그날 밤 노르웨이 정부 주최로 만찬이 열렸어요. 모든 팀이 참석했습니다. 분위기는 따뜻했어요. 테스트 때와는 달랐습니다. 라르스가 건배 제의를 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경쟁했지만 결국 같은 목표를 향해 갔습니다. 생존을 위한 기술, 사람을 위한 기술. 모두가 잔을 들었어요. 건배.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그때 리처드 헤일이 일어났어요. 모두가 그를 봤습니다. 조용해졌어요. 리처드가 저를 봤습니다. 이도현 씨. 네.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당신들은 왜 히터를 안 썼습니까? 방안이 더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히터는 에너지를 씁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북극은 에너지가 부족한 곳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히터로 에너지를 쓰는 건 모순 아닙니까? 리처드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는 생각했어요. 에너지를 덜 쓰는 방법을. 그래서 장비 자체를 추위에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걸렸습니까? 10년입니다. 10년. 리처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빠른 길만 찾았는데 당신들은 올바른 길을 갔군요. 그가 잔을 들었습니다. 존경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3일 뒤 마이클 로렌스가 저를 찾아왔어요. 호텔 로비였습니다. 이도현 씨. 네, 마이클 씨. 시간 좀 괜찮습니까? 네.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우리 정부가 결정했습니다. 뭘 결정했습니까? 캐나다 북극권 전력 프로젝트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이 멎었어요. 미국 측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은 다른 방식으로 협력할 겁니다. 물류, 인프라 같은 부분에서요. 하지만 핵심 전력 시스템은 한국이 맞습니다. 저는 서류를 봤어요. 계약 규모 45억 달러. 미국이 제안했던 85억의 절반 조금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금액이 적은데요. 마이클이 웃었어요. 금액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럼요? 조건을 보세요. 저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기술 이전 100%. 독점 계약 없음. 캐나다 자체 생산 가능. 특허 공유.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건, 네.
당신들이 제안한 조건 그대로입니다. 마이클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우리 정부는 3가지 이유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첫째, 기술이 검증됐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둘째는요, 비용이 합리적입니다. 미국 절반 수준이면서 성능은 더 좋으니까요. 셋째는요, 마이클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당신들은 독점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마이클이 계속 말했습니다. 미국은 85억 달러를 제안하면서 20년 독점 계약을 요구했어요. 북극 자원 개발권 일부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캐나다 엔지니어 교육도 미국에서만 받으라고 했어요. 저희는요? 당신들은 기술을 완전히 넘겨주겠다고 했어요. 100% 전부요. 그리고 캐나다가 원하면 언제든 독자 생산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이클이 손을 내밀었어요. 당신들은 물건을 팔러 온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럼 뭘 가져왔습니까? 함께 살아남을 방법을 들고 왔습니다. 마이클이 웃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을 선택한 겁니다. 일주일 뒤, 결과가 공식 발표됐어요. 전 세계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BBC, CNN, 로이터, NHK. 심지어 중국 CCTV도 왔어요. 기자회견장이 꽉 찼습니다. 캐나다 에너지부 장관이 발표했어요. 캐나다 정부는 북극권 전력 프로젝트 파트너로 대한민국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기술, 비용, 그리고 철학을 모두 고려한 결정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장비를 공급하는 게 아닙니다. 기술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왔어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이도현 책임님, 이번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저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희는 이기려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요? 버티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려고 했습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미국 장비가 18시간 만에 탈락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미국을 이긴 게 아닙니다. 그럼 누굴 이겼습니까? 아무도 이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연과 함께 갔을 뿐입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어요. 한국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최고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요. 하지만 함께 갈 수 있는 기술입니다. 혼자 가는 최고보다 함께 가는 기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 뒤, 처칠 항구에 한국 장비가 설치됐습니다. 12대의 발전기, 24개의 배전반, 60km의 케이블. 저는 직접 현장에 갔어요. 설치를 감독했습니다. 한 달이 걸렸어요. 그리고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11월이었어요. 기온이 영하 5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전기는 끊기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12월, 영하 54도. 1월, 영하 56도. 전기는 계속 흘렀습니다. 캐나다 정부에서 감사 서한을 보내왔어요. 마이클이 직접 편지를 썼습니다. 이도현 씨, 당신들이 살린 건 전기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처칠 주민들이 이번 겨울을 무사히 보냈습니다. 아무도 얼어 죽지 않았어요. 병원도 학교도 집도 모두 따뜻했습니다. 이게 기술의 진짜 의미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30년. 이 일을 해온 30년.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래서 내가 이 일을 하는구나. 6개월 뒤, 노르웨이가 연락을 해왔어요. 라르스였습니다. 이도현 씨, 우리도 한국 기술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스발바르에서 본 게 전부였어요. 우리도 그런 장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와 기술 협력 계약을 맺었어요. 독점이 아니었습니다. 공유였어요. 우리 기술의 노르웨이 경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1년 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북구권 국가들이 하나둘씩 한국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독일도 합작을 제안했어요. 헬무트가 직접 왔습니다. 이도현 씨, 당신들 기술에 우리 경험을 합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2년 뒤,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리처드 헤일이 아니었습니다. 미 에너지부 장관이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한국과 기술 협력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건은 한국 측에서 제시해 주십시오. 독점은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기술 공유가 전제입니다. 동의합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은 맑았어요. 문득 생각났습니다. 2년 전 그 밤, 스발바르 만찬장에서 리처드 헤일이 했던 말이요. 한국 팀은 왜 여기 왔습니까? 북극 경험도 없으면서 용기만으론 장비가 안 돌아갑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었어요. 테스트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대답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증명하러 왔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도 필요한 존재라는 걸, 우리도 세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걸. 3년 뒤, 한 통의 편지가 왔어요. 캐나다 처칠에서였습니다. 한 주민이 보낸 거였어요. 편지를 열었습니다. 이도현 씨께. 저는 처칠에 사는 사라입니다. 3년 전 당신들이 설치한 발전기 덕분에 제 딸이 태어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기온이 영하 48도였는데 병원 전기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10분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고. 지금 제 딸은 3살입니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당신들 덕분입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어요. 눈 속에서 웃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사무실에서 혼자 소리 없이 30년 이 일을 해온 30년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게 맞구나.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5년이 지난 지금 한국 저온 기술은 세계 3대 기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북극 15개국에서 저희 장비를 씁니다. 남극 기지 8곳에도 설치됐어요. 시베리아, 티베트, 알래스카. 추운 곳이라면 어디든 한국 기술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현장에 나갑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게 편하지 않거든요. 장비 소리를 들어야, 기름 냄새를 맡아야, 그래야 제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